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 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임사체험. 우리는 종종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곤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있노라면 신비로움을 넘어 오싹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임사체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얻게 된 장엄한 깨달음이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주기 때문일 텐데요. 앞서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녀의 스토리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책은 실제로 당시 세계적인 큰 성공을 이루게 되고 저자는 유명 인사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잘못된 신념이 자신을 병들게 했는지, 그 신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 책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러너 개개인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병들어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러닝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법밖에 몰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만 웃으라고 했다. 인생은 심각한 거야.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사람들이 또 말했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또 말했다. 너의 빛을 드러내지 마. 주목을 많이 받아서 좋을 건 없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빛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시들고 쪼그라들더니 죽었다. 죽어서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임을 배웠다. 아니타 무르자니. 첫 번째 신념, 행한 대로 받는다. 삼보야 삼보야 꼬마 곰둥이 삼보야.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나를 둘러싼 채 내 검은 피부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놀려댔다. 삼보는 당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읽은 책에 나왔던 검은 피부의 남인도 소년이다. 나는 영국계 사립학교를 다니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 덕분에 그런 무자비한 놀림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다. 나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벌개졌다. 나를 둘러싼 아이들이 점점 원을 조여왔다. 8살짜리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이 혼란으로 요동쳤다. 얼어붙은 나는 속으로 물었다. 이렇게 생긴 걸 내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지? 소리라도 질러야 하나? 아니면 때려볼까? 선생님한테 말할까?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내 눈동자는 조바심을 치며 쉬는 시간이면 선생님을 애타게 찾았다. 나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멀리 계시다는 걸 다 확인하고 나서 나를 실컷 놀려먹기로 한 것이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나는 도망을 치려고 했다. 그렇게 어찌어찌 빠져나가려 했지만 여자애들은 점점 더 나를 조여왔고 내 책가방을 붙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어느새 나는 운동장 끝에 차가운 돌벽까지 밀려가 있었다. 갑자기 천둥이 꽝 하고 쳐서 하늘이 두 쪽 나기를. 그러고 나서 텔레비전에서 본 슈퍼 영웅이 날아와 이 악당들을 때려 눕힌 다음 나를 번쩍 들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기를. 그럼 나는 그들을 보고 막 웃어줄 수 있을 텐데. 머릿속으로 내가 아는 온갖 구원의 시나리오들이 다 떠올랐지만 슬프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 나보다 키가 커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었다.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등으로 벽을 점점 더 세게 미는 것뿐이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과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최악의 순간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리네트가 가방끈을 확 잡아당기더니 내 눈을 노려보면서 윽박지르듯 말했다. 야 삼보, 내 점심값 내놔. 나는 이미 흐느끼고 있었다.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침에 아버지가 간식값으로 주신 돈이었다. 나는 온몸을 떨었다. 리네트에게 동전들을 건네주기가 무섭게 수업종이 울렸다. 리네트는 내 손에서 돈을 획 낚아채고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실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은 하루를 보낼 것이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한바탕 발작적으로 흐느꼈다. 영국 식민지 치하의 홍콩에 있던 영국계 학교에는 인도인 아이가 굉장히 드물었다. 나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잘난 척 한다고 또 괴롭혔다. 심지어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사물함을 털어 새로 산 색연필 같은 것을 훔쳐가기도 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극도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라서 한 번도 맞서서 싸우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나를 더 만만하게 보고 또 괴롭혔다. 때로 너무 힘들고 지칠 때면 여학생 샤워장 칸막이 한 곳에 숨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집에서도 울면서 잠드는 날이 많았다. 나갈 구멍이 없는 아주 깊고 어두운 구석에 몰린 것 같았다. 성적은 좋았지만 학교는 지독하게 싫었다. 아이들의 놀림이 괴로웠던 것은 나 스스로도 내 피부색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어 나는 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불량품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어쨌든 나는 이것이 내 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선생님은 물론이고 부모님께도 이 일을 절대로 털어놓을 수 없었다. 특히 내가 학교에서 정말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았다. 또 사실을 밝히면 아이들이 더 화가 나서 나를 더 괴롭히거나 대단한 복수를 감행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여성은 2등 시민으로 간주되는 남녀 차별이 만연한 문화에서 자란 것도 당시 나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했다.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처할 때면 늘 자존감이 매우 낮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자신을 더욱더 무가치한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어린 나이에 또래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따라서 그때 이후로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해버렸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웠고 그래서 늘 사람들의 레이더망 밑으로만 다녔다. 어머니는 내가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려고 이것저것 끊임없이 시도하셨지만 나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매우 수줍고 소극적인 아이로 보냈다.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추하고 혐오스럽고 무가치하고 흠이 많아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목숨을 끊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무도 나를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랐는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 괴롭힐 사람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일어날 수 있는 갖은 학대들과 마찬가지로 또래 괴롭힘도 우리를 매우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런 일이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되고 아주 오래 지속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괴롭힘이 오래전에 끝났다고 해도 우리는 그 바뀐 방식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볼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아이는 나머지 인생 내내 매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만 나는 어딜 가나 거부당할 거라고 예측하며 내 인생의 초창기를 보냈다. 그 거부당할 것 같은 느낌은 어른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뭐든 정말로 열심히 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른으로 자랐다.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때로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또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비판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늘 머릿속에서 부풀려 생각했다. 하지만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남긴 가장 큰 여파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 때도 그것을 칭찬으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런 칭찬을 들을 자격이나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을의 그런 관심을 거부하거나 그런 관심에 지나치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관심을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이용당하고 심적인 학대를 받더라도 말이다. 요컨대 어릴 때 또래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이 내 자존감을 없애버렸던 것이다. 사랑에 대한 진실을 배우다. 그랬으니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이 우주의 모든 면에서 독특하고 특별하고 가치 있고 진실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강력한 창조물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우주가 나에게 주는 깊고 영원한 사랑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어떤 특별한 씨앗도 심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나 성취할 필요가 없었고 그 무엇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태양이 저녁이 되면 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것이다. 임사체험 중 수정같이 밝은 빛을 받으며 나는 어릴 때 학교에서 겪은 그 어떤 일도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 나를 괴롭힌 아이들도 사랑받지 못하고 무력하고 불안해서 그랬을 뿐이었다. 우주는 그때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깊이, 그렇게 많이 그 아이들도 사랑했다. 그 아이들도 나처럼 몰랐겠지만 아름답고 멋진 존재들이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나에게 투사했던 것인데 그건 내가 그런 투사를 받아 마땅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일어난 것뿐이었다. 놀랍게도 그들이 한 일이든 내가 한 일이든 그 어떤 일도 용서는 필요 없었다. 우리는 모두 무지로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성을 잊어버린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이었다.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은 나쁜 경험들까지도 모두 조건 없는 사랑을 향해 난 길을 다시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두 번째 신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나는 디스커버리만 해서 바다를 건너 홍콩으로 가는 페리 안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날은 제일 먼저 승선했기에 페리가 움직일 때까지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늘 그렇듯 창문 쪽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고, 그럴 때면 늘 그렇듯 마음이 정처 없이 흐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릴 때 따돌림으로 힘들었던 일, 그리고 암 선고를 받고 2006년 2월에 죽었다 살아난 일까지 하나둘 떠올랐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현재 내 삶의 영상들이 속속 떠올랐다. 어린 시절 당했던 놀림과 배척 탓에 나는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내 민족과 피부색도 열등하다고 믿었고, 내가 우수한 인간임을 어떻게든 증명해야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여성이 차별받는 문화에서 태어나 자란 것도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자존감이 매우 낮은 어른이 된 것이 놀랄 일도 아니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내 자아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정확하게 혹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자아 이미지와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내가 가진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믿음에 거의 의문을 품지 않았다. 아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쪽이 더 맞을 것이다. 그것들이 그냥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것들이 이를테면 내 운영체계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제 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실은 일생을 통해 꾸준히 구축해온 믿음, 생각, 관념의 방대한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갑자기 떠오른 것 같은 생각조차도 사실은 전혀 외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든 생각은 이전 생각들의 결과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능력, 강점, 약점,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해온 이야기들의 결과이다. 아무 이유 없이 문득 떠오른 것처럼 보이는 생각조차 사실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암에 걸렸던 것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이 무가치하고 매사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잘 알고 있다. 다들 그 암으로 내가 죽을 거라고 했다. 의사들도 내가 암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고, 나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을 내 것으로 삼았다. 나는 내 몸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던 그 짐승에게 공포를 느끼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잠도 들지 못했다. 그리고 아침마다 모든 것이 한갓 악몽이길 바라며 눈을 떴지만 마주한 현실은 그저 냉혹할 뿐이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결코 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페리에 앉아 회상에 잠긴 나는 어릴 때의 나로 돌아가 9살짜리 자신을 위로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린 내가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완벽한지 알았으면 싶었다. 아이들이 원래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알고 그 모든 괴롭힘이 절대 어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면 싶었다. 그리고 어린 내가 그 자체로 장엄하고 아무 부족함도 없으며 그 아이들은 그저 불안해서 그러는 것임을 알았으면 싶었다. 그 아이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했고 대담한 것이 아니라 겁에 질려 있었다. 바로 그래서 어린 나를 괴롭혔던 것이다. 내 피부색이나 내 머리카락 모양이나 내 어떤 요소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내 마음은 현재 내 인생으로 표류에 들어온다. 세계를 누비며 웨인 다이어, 루이스 헤이, 디펙 초프라 같은 사람들과 콘퍼런스를 하고 대규모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현재 인생으로 지금의 나는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며 기쁘고 활기차게 살고 있다. 어둡고 우울한 어린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이다. 그때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옥 속에 있어서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사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장엄한 존재임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쩌면 내가 지금 음미하고 있는 이 멋진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웠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오직 대조를 통해서만 그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무서웠던 경험은 사랑과 받아들임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알아보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제 나는 내 열정이 시키는 대로 살고자 한다. 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청중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시차에 적응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부담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행하기를 즐긴다. 하품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다가 나는 익숙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상념에서 깨어났다. 이웃 친구 아이린이었다. 몸에 꼭 맞는 청바지에 우아하고 고급스런 상의를 걸치고 발랄한 스타일의 쇼트커트를 하고 있었지만 아이린의 몸짓과 표정은 뭔가 무겁고 어두웠다. 피곤하고 지치고 40대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였다. 그녀가 내 옆에 앉으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내가 그녀를 안 지 벌써 수년이 지났건만
그 사이 그녀의 삶은 전혀 변한 게 없었다. 그녀는 직장에서도 딸과 약혼자와의 관계에서도 늘 힘들어했고 또 늘 돈 문제가 있었다. 여러 해 전 이야기지만 예전에 아이린과 나는 몇 시간이고 같이 앉아서 인생의 문제들을 성토하곤 했다. 우리는 힘들어 녹초가 되어버린 서로를 가엾게 여겼고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희생했던 것들을 낱낱이 꼽으며 비교해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희생자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었다. 끝없이 베푸는 사람은 우리뿐이었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 일조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 해가 지나 배 안에서 다시 만났다. 아이린의 인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등장인물만 약간 바뀌었을 뿐 줄거리는 똑같았다. 그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사이 그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이린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이었을 것이다. 암 선고를 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경험은 내 인생의 재부팅 같은 것이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삶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고 따라서 완전히 변했다. 아이린은 예전처럼 나에게 자신의 처지를 성토하며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싶어 했다. 가만히 앉아 친구가 자기 딸과 남자친구, 일과 돈 문제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옛날에 나도 참 많이 느끼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아이린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부족하고 사랑받지도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 그녀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딸과 남자친구,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것에 투사하고 있었다. 자신의 실패, 좌절, 불만족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는 언제나 쉽다. 우리 안에 무언가 치유할 것이 있다는 걸 보기가 어려운 법이다. 멋진 옷을 입고 한껏 치장을 한 모습이었지만 아이린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다. 사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곤 했다. 늘 멋지게 차려입는 것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라기보다 자존감이 부족해서거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임사체험 전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축복 가득한 삶을 여는 열쇠임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때는 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주의 눈에 비친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병원 침대에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도 보았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믿음, 가치, 판단, 견해, 불안, 의심, 두려움이 내가 아님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어땠겠는가.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내 일생의 경험들을 통해 겹겹이 더 씌워온 두꺼운 색안경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겹겹의 색안경이 갑자기 벗겨져 진정한 나 자신이 온전한 모습을 환하게 드러냈다고 상상해보라. 내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랬다. 다른 세상에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렸고 모든 짐을 던져버린 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본 나는 내가 상상한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존재였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외면했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으며 사랑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대했다. 그런데 죽음의 영역에서 신의 눈으로 본 나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고 우주는 내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며 나는 그 우주의 아름다운 자식이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장엄했고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처럼 신성으로 창조된 존재였다. 나는 내가 말 그대로 빛의 존재임을 이해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연 안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처럼 말이다. 자연은 생명들로 가득하고 생명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존재이면 다른 존재들도 모두 빛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깨달음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나는 내가 모든 존재의 중심에 있고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이전에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던 사실이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니 사랑 그 자체임을 알게 되었다. 그 깨우침으로 나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믿음 체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 페리에서 나는 아이린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고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알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여 인생을 즐길 자격이 충분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그녀가 말하던 수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터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아이린이 먼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라고 느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려면 물론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한다. 사실 나는 건강한 음식만 정석대로 먹던 사람이었다. 유기농 채식만 엄격히 고수했고 매일 직접 짠 주스를 마셨다. 심지어 밀사까지 길러 먹었다. 건강식에 집착했고 틈만 나면 인터넷에 들어가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검색했으며
새로 나온 슈퍼푸드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결국 암에 걸렸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믿음과 중요시한 가치를 저쪽 세상에서 한꺼풀씩 벗겨낸 후 진정한 나 자신과 대면했을 때 나는 내 모든 행동의 배후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동력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이 두 힘 중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떠밀려 대부분의 인생을 소비했음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놀랍도록 명확히 이해했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이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강박적으로 행동했던 것도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에 이로운 일을 한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일몰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즐긴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나는 잘 알고 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아이린의 행동이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그녀가 언젠가는 암에 걸릴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때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긍정을 통해 기운을 북돋우는 것만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하고 멋지다고 말해주는 것이 자기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당신, 남 모르는 약점도 갖고 있고 비판받으면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인간적인 당신. 그 당신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모두가 등을 돌릴 때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것임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10번째 신념,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호주 강연 여행 중 브리스번 근처의 강연에서 있었던 일이다. 강연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면 보통 질문을 받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때는 한 젊은 엄마가 주체하기 힘든 슬픔에 쌓인 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어떤 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저 세상을 직접 가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당연히 그녀의 아들이 지금 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고 심지어 부적절할 것 같았다. 젊은 엄마의 말이 내 심장에 아프게 와서 박혔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고통과 상실감뿐이었다.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에는 내가 무대 위에서 수백 명 청중을 앞에 두고 서 있다는 사실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내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로 그녀를 달래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과연 내가 어떤 지혜의 말로 슬픔에 빠진 젊은 엄마에게 그 비극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고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할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게 느껴졌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대답으로 자신들의 고통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그 많은 눈들은 내가 죽음 뒤에도 삶이 계속됨을 다시 한번 확언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가봤으니까.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말을 상상해 본다. 아드님은 죽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형태로 변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어요. 단지 비이원성의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아니면 이런 말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죽음은 착각입니다. 아드님은 지금 자유롭고 행복해요. 아드님은 당신이 그걸 알고 당신도 자기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면 어쩌면 박수가 터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사실임을 경험상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뺨으로 쉼없이 흐르는 눈물을 보고 있자니 그런 말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떤 말도 모두 공허하고 진부하게 느껴졌다. 나는 옳은 말을 한답시고 잘난 체 하고 싶지 않았다. 저쪽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경험했지만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한 나는 여전히 고통을 느낀다. 상처도 받고 슬픔도 느낀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젊은 엄마에게 그처럼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대처하라, 저렇게 생각해라 하고 말하는 것은 위선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여성이 하나뿐인 아들의 생전 모습을 그리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웃는 모습, 목소리, 피부의 감촉, 부드러운 머리카락, 웃음소리, 냄새, 습관들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아들의 소지품을 차마 버리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들의 옷가지에 얼굴을 묻고 마지막 남은 아들의 온기로 구멍이나 찬바람이 숭숭 부는 가슴을 조금이라도 데워보려 할 것이다. 그동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기에 나는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내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랐다. 나는 청중도 강연도 잊어버리고 무대를 내려갔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그 가련한 여인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와 마주서서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에는 그녀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내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묻고 울었고 내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자식의 죽음을 온 영혼으로 슬퍼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 세상에 갔다 오면서 내가 얻은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한 경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것도 그녀의 슬픔을 진정으로 덜어주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실컷 울게 하는 것뿐이었다. 아주 긴 메시지였는데 그날 내 강연을 들은 쇼나라는 여성이 보내온 피드백이었다. 쇼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던 젊은 엄마가 자기 아들에 대해 물었을 때 내가 그녀 아들이 잘 있다고 저쪽 세상에서 계속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나라면 그녀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 것이고 따라서 그 여성에게 아들이 행복하다는 것, 삶은 환상이라는 것, 아들이 행복함으로 그녀도 행복해야 마땅하다는 것 등등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야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진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내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의지하기보다 고통의 망상에 빠져버린 것에도 실망했다고 썼다. 내 역할은 쇼나에 따르면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 본분을 잃고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몰락한 것이었다. 그 메시지를 읽다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쇼나에게 화가 났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날 다른 청중들도 다 쇼나처럼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자 나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이다. 그들은 내가 더 큰 그림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뭔가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랐는데 나는 그러기는커녕 그 반대의 일을 한 것이다. 그날 밤 머릿속에서 그날 있었던 일이 거듭 재생되었고 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그날 내가 청중들을 실망시켰다면 어쩌면 그들은 나를 실제 나보다 뭔가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구루나 신의 화신이 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실제로 나는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해왔다. 왜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우리가 본래 충분히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긍정의 베일로 숨기려는 건 아닐까? 내 세상이 흔들렸고 나는 자문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나는 정말 누구인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직도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첩경이다. 진정한 자신을 허락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내가 설령 세상 사람들 전부를 실망시킨다 해도 어떻게 하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 고심하던 예전의 나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주고 또 주었고 결국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게 되자 암에 걸렸었다.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 내 온몸의 림프계가 암세포로 유린당할 것 같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그대로 다시 느꼈다. 영성 관련 책들을 많이 읽고 자기계발 강좌를 섭렵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에서 선언하듯 하던 말들도 떠올랐다. 너의 생각이 너의 현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이 이 암을 만들어냈음에 틀림없어. 그러니 생각을 잘 들여다봐야 해. 나는 내 몸을 파괴하는 그 짐승과 싸워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먼저 이른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다. 내가 어떻게 암을 끌어당겼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싹부터 잘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계속 떠올랐고 암세포도 계속 퍼져나갔다. 노력이 부족한 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데 자신을 더욱 몰아붙이고 열심을 부렸다. 잡지 등에서 사진들을 오려내 포스터보드에 붙이는 식으로 나만의 비전 보드를 만들었고 긍정적인 결과를 거듭 상상했다. 암이나 죽음에 대해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 병이 더 심해질 거라 믿으며 더 무서워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너는 왜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니? 나는 화가 나서 나 자신에게 따졌다.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고 긍정적이 되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인 거지? 왜 암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지?
그때 나는 상당한 두려움과 좌절을 느꼈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이런저런 조언을 들을 때면 기분이 더 나빠졌다. 나는 정말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내 믿음이 강력하지 못하거나 내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혹은 그 둘 다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몇 시간이고 그렇게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깊이 깨달았다고 해도 혹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세미나를 열어본 사람이라고 해도 우린 인간적인 괴로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수련하며 사는 영적인 삶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연결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지구의 환경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깊은 고통은 깊은 사랑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인간 경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저쪽 세상에서 경험한 장엄함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한들, 장대한 계획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말로 완벽하다고 아무리 확신을 준들, 우리가 여기 삶 속에 있는 동안 느끼는 고통, 수치심, 실망, 두려움, 괴로움 등등의 이 생생한 감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죽고 나면 이 모든 망상에서 깨어날 거라고 아무리 확신을 준다 해도 그런 말이 방금 남편을 잃은 여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을 꼭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쓰나미, 지진, 학교 총기 사고 등으로 가족을 잃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이다. 가족 중에 중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상실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인도에서는 어린 남동생을 한 손에 안고 구걸하는 가난한 여자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팔을 내미는 아이가 느끼는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다. 그 배고픈 소녀에게 이 삶은 망상이고 크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모든 것이 이원상의 삶을 구성하는 음과 양, 부정성과 긍정성의 한 부분이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봤자 그 아이의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마치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나는 더 큰 테피스트리에서 봤을 때 왜 그런 고통이 존재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과 그 순간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진실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어떤 감정을 느껴도 좋다고 아무런 판단 없이 허락하는 것 사이에서 그런 기분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긍정적인 자세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든다는 믿음은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 이들은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까지 감내해야 한다. 고통과 상실을 겪을 때 힘든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 이른바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면 인간으로서 겪는 진짜 감정들을 품어선 안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면 어떤 점에서든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갖고 긍정적이 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재난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위기 앞에서도 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영성이 부족해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고통을 드러낼 여지를 주기보다 진부한 조언을 일삼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많은 점에서 좋기는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오히려 상처가 보이지 않게 덮어만 두는 반창고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나는 고통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웠다. 그래야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먼저 고통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선물이 숨어 있다. 무엇보다도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어 상실과 슬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실제로 우리를 더 인간적이게 하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신성에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된다. 밤새 뒤척이는 동안 나는 임사체험 때 배웠던 것들을 기억해 보았다. 첫째,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암을 부른 것이 아님을 배웠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자기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었는데 내가 고통의 끝까지 가보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내가 고통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긍정적인 생각들로 덮어두면서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고통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선물이 나에게 왔다. 암에 걸리기 전 나는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사랑받고 싶었으므로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살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재빨리 억눌러 버렸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게 했다. 그랬으니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온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내 생각이 암을 만들었음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그러자 내 생각이 두려워졌다. 그러자 또 내 생각을 두려워하는 나 자신이 두려워졌다. 나는 두려움의 끝없는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다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내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정적인 내 생각도 나의 일부임을 알았을 테니까 말이다. 내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고 그러한 부정성이 나쁘다고 믿었던 탓에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그날 아침 느꼈던 압박감과 긴장감이 사라졌다. 나는 더 자유롭고 더 생생해지고 더 편안해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그 이메일에 대해서든 다른 어떤 것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슬퍼하던 젊은 엄마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만 준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것이 내 가슴이 시킨 일이었으니까. 내가 늘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수록 기쁘게 사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더 자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수록 그 느낌들을 더 많이 부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억지로 긍정적이 된 상태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이다.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실망, 좌절, 고통, 슬픔, 비탄을 포함한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야 한다. 이것들이 우리 인간성의 깊은 속성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고 항상 노력하며 살아왔고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고 했고 억지로 맞추려 한 결과 많은 문제와 부작용들로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어떤 획일화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만의 각자만의 맞는 삶의 모습을 찾아 사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힙한 거 좋아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힙하다고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멋을 찾아내고 누가 뭐래도 그 멋을 고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힙한 인생을 사는 러너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